여러분, 빈대 테마주라고 최근에 들어보셨습니까? 빈대의 급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학자이자 생태학자이자 또 요즘은 파워 유튜버로 활약하고 계신 최재천 교수님 모셨습니다. 졸지에 빈대 전문가가 됐네요. 아,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빈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할머니가 제 옷을 벗겨서 빈대를 손톱 사이에서 톡톡 죽이신 기억은 나요. 그러니까 경험한 거죠. 교수님은 빈대떡이 왜 빈대떡인지 알고 계셨어요? 왜 빈대떡이라고 하나요? 납작해서 그런가요? 맞아요. 네, 납작해서. 빈대는 노린재, 기본적으로 노린재거든요. 그 왜 이렇게 만지면 무지하게 냄새 나는 곤충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 중에서도 정말 빈대는 정말 납작하거든요. 빈대와 관련된 옛말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빌 붙는 사람을 빈대라고 이제 비유하기도 하고. 근데 저 어렸을 때는 뭐 빈대가 일상이었어요. 그냥 빈대에 물리면서 사는 거죠. 왜 벼룩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미국서는 이가 자꾸 등장해요. 이가 나타나는 것도 선진국에서 이상한 일이고 빈대가 나타나는 것도 이제 너무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빈대 없이 살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빈대가 그냥 늘 주변에 있는 곤충이었는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빈대는 볼 수 없는 곤충이 됐었잖아요. 주거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파트를 이제 선호하다 보니까 예전 그런 한옥은 집을 아무리 꼼꼼히 지었다 그래도 한옥은 틈새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파트는 뭐 틈이 없잖아요. 실리콘 네, 이런 뭐 거 다 막았기 때문에 빈대가 어디 빈대 붙을 데가 없지 않았을까. 일단 당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빈대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억해요? 한 해인가 두 해 전에 또 러브버그가 나타나가지고 맞아요. 그냥 뭐 그 약간 시커먼 곤충이 그냥 볼 때마다 짝짓기 하고 있는. 그 얼마 전에는 또 뭐 대벌레가 어느 네, 서울 기억나요. 어디 지역에서 맞아요. 그렇게 많이 나타났다. 지금 이게 대발생이라고 이제 저희가 그 학술계에서는 부르는데 그런 일이 지금 심심찮게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냐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소독을 너무 해서 생기는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너무 깨끗해져서. 사실 우리 지난 3년여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소독을 많이 했습니까? 확진자 한 분 나타났다 그러는데 그 10몇 층짜리 건물을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저 위에서부터 그냥 독극물로 샤워를 시켰잖아요.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죽었겠어요. 근데 그중에 나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미생물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 우리가 그냥 완전히 씻어 버렸거든요. 무슨 살처분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긴 틈새, 생태계의 먹이 사슬 구조의 틈새가 구멍이 이렇게 뻥뻥 났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턱 왔는데 옛날엔 내가 발붙일 데가 없었는데 야 여기 뭐 그냥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그런 못 보던 곤충들이 갑자기 아무도 경쟁자도 없고 천적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혼자서 거침없이 하다 보니까 숫자가 못 보던 숫자가 확 나타나는 게 아닐까. 뭐 빈대 다음엔 또 누가 올까. 저는 오히려 그냥 누가 또 올 텐데 이러고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빈대의 번식력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 빈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아마 우리 집에 이미 상당수 있지 않을까. 바퀴벌레처럼. 그렇죠.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기 싫은데 저는 그 곤충 죽이는 업체 별로 좋아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긴 해도 뭐 전문가가 와야 아무래도 되겠죠. 뭐 빈대 테마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제약바이오주가
그때 잠깐 올랐다가 내려오고.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반응을 일단은 하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둘이 약간 헷갈려요. 빈대와 벼룩이. 그 모양으로 보면 너무 달라요. 빈대는 빈대떡처럼 이렇게 그렇죠. 납작하잖아요. 벼룩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세로로 납작해요. 벼룩은. 그 벼룩은 튀고요. 그리고 벼룩은 완전히 다른 목이에요. 벼룩만 다른 목으로 아주 묶여 있어요. 종속 과목 그렇죠. 강림될 때. 나비목, 딱정벌레 목 하듯이 그 빈대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동물들 노린재라든가 뭐 이런 여러 다른 곤충들과 섞여 있는 큰 목의 일부고 저 벼룩은 아주 자기들끼리 한 목을 갖고 있죠. 벼룩도 아직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굳이 같이 살 한 집에 같이 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벼룩도 빈대도 발도 못 붙일 이렇게 지나치게 깨끗한, 지나치게 깔끔한 이런 환경이 과연 좋은 환경일까? 왜 심지어는 저런 이론도 저희 분야에는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정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아토피를 겪잖아요. 근데 우리가 클 때는 우리도 가려워서 벅벅 긁고 컸는데 아토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토피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뭘까? 상당히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가 기생충이 없어져서 그렇다는 가설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웬만하면 회충 정도는 다들 조금씩 갖고 살았는데 그런 걸 완전히 없애는 바람에 그 관계에서 그래도 생기는 어떤 작은 반응 이런 거가 뜻밖의 다른 것들이 드러날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었는데 너무 한쪽을 깔끔하게 치워버리면 아까도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이 먹이사슬을 너무 깔끔하게 지우다 보면 구멍들이 생기는데 그 구멍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끼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토피는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가설을 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왜 자꾸 벌어질까를 뭔가 우리가 이제 걱정을 좀 할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점점 빈번해질 것 같은 저는 예측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3, 4년 동안 우리 지나칠 정도로 소독을 해댔기 때문에 그 생태계의 빈 공간을 누군가는 치고 들어올 텐데 그럼 지금은 빈대였고 다음엔 과연 뭘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저는 빈대 사태를 겪으면서 인간이라는 동물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파브르 곤충기 이런 것도 읽어보고 나가서 진짜 올챙이도 잡아보고 개구리 알도 수집하고 잠자리도 잡아보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점차 관심사에서 벗어나잖아요. 네. 어른이 되면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그 누구도 빈대의 생태나 빈대라는 곤충이 의미하는 바에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대 테마주나 그렇죠? 소독이나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는 이제 어른이 되면 그런 것 같거든요. 너무 어떤 분한테는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빈대를 방제하는 방법이라는 게 기껏해야 사랑하는 손주 옷 벗겨가지고 손주가 좀 덜 물리게 하려고 그 침침한 불빛에서 빈대를 죽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100% 완벽할 리 없었겠죠? 할머니가 몇 마리 놓쳤을 거고 그 몇 마리가 또 물어뜯고 있었을 거고 근데 그냥 그 정도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무기가 너무 막강해졌잖아요. 자연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너무 막강해지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곧바로 완벽한 퇴치를 목표로 삼고 네. 화학물질을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없애는 걸 하잖아요. 그런 태도가
뭐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테마주 뭐 이런 게 막 뜨겠지만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누군가가 꼬드기니까. 근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처럼 적당히 당하면서 사는 예, 그 풍요로움이 없는 거죠. 두툼함이. 그 뭐 좀 물린다고 해서 뭐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 정도로 그냥 하면 이렇게까지 문제를 더 힘들게 만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당하면서 산다 이 생각인데 약간은 우리가 그런 여유로움을 좀 갖는 게 어떨까. 근데 그런 얘기 제가 잘못하면 너나 해라 이런 표정들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살아왔죠. 훨씬 현명한 일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대충 무시하고 조금씩 당하면서 살면 내가 내 하는 일 계속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뭐 놓고 보면 이게 훨씬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너무 우리 현대인은 너무 지나친 반응을 보인다는 생각이 늘 좀 듭니다. 진화 생물학자이시기도 하니까 좀 진화적 관점에서 본 생성형 AI가 궁금한데 기계의 진화 그리고 생물의 진화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생물들은 암수가 따로 있어서 그들이 유전자를 섞어서 새로운 자식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과연 이런 진화를 AI가 할 수 있을까? 만일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진화와 생물의 진화와 그 기계의 진화는 근본적으로 메커니즘이 다른 거죠. 우리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의 유전자의 재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든 부모 세대를 공격하든 그 바이러스가 자식 세대에는 갑자기 공격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런 대책이 가능한 이제 생물들인데 과연 AI가 아무리 생성형 AI라 그런다 그래도 그거는 그 자체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생물학자로 AI의 진화라는 표현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그냥 A와 AI의 변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진화라고 이제 뭐를 쓴다 그러면 제가 백보양보하면 무성생식 하는 생물들의 진화 그 수준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아마도 거기는 더 힘들 게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실수가 어쩌면 진화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AI는 우리가 또 기가 막히게 꼼꼼하게 프로그래밍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의 안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AI 쪽에서의 변화라는 건 우리가 기획한 변화인 거죠. 우리가 이런 또 공포감도 있잖아요. AI가 갑자기 진화를 해서 인류를 뭐 위협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잠시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갈 리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변화의 범위라는 게 그 뭐 정해져 있을 거고요. 우리들 중에 상당수가 사라질 수는 있지만 누군가는 살아남을 거고 그 누군가가 자식을 낳으면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면 그들이 또 다른 형태로 진화를 하면서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저는 우리를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저랑 좀 궤를 같이 하는 양반은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핑커인데 핑커는 아예 걱정할 거 없어. 거의 그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AI는 아이도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인텔리전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프로그래밍한 거에 계산적 결과물이지 걔가 무슨 사고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셀프 러닝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사고는 아니거든요. 주어진 프로그램 속에서 빨리 계산하고 결과물을 내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뭐 핑커와 저는 언제 같이 대담하면서 둘이
이건 뭐 이슈도 아닌데 이런 거 갖고 떠드냐. 우린 그런 편이었고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죠. 핑커나 저 같은 사람이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주로 진화적 스케일에서 문제를 자꾸 분석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스케일에서 문제를 분석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내 삶에서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지. 200만 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근데 핑크나 저는 그냥 툭 하면 생각하는 게 300만 년 후에는 뭐 있다고 소리를 하니까 이게 자칫하면 핀트가 안 맞는 얘기일 수 있죠. 교수님께 좀 현안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을 짜고 있는데 지금 R&D 예산이 줄어든 게 좀 이슈가 됐었어요. 제 채널에서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긴 한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대학에서 와달라 그래서 짐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탈 때 짐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그 캐리하는 짐 속에 제가 갖고 탄 복사한 논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네이처 표지에 한글로 대한민국 과학에 동이 텄다. 이렇게 한글로 박은 특집 기사가 실렸어요. 한 10페이지 정도의 한 특집 기사였는데 그걸 제가 복사해서 갖고 비행기를 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기사의 마지막 제언이 뭐냐. 한국도 이제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이런 큰 기업들이 생겼다. 근데 그게 93년도면 지금 30년 전 일이잖아요. 삼성이 지금처럼 막강한 건 아니었죠. 그래도 외국에서 볼 때 뭐 그래도 이제 제법 뭐 큰 기업들이 있는데 응용과학은 기업들이 하게 해라.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거둔 연구비는 오로지 기초과학에 투자하라. 그게 저 마지막 제언이었어요. 그거 붙들고 제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이 달라지겠구나 생각하고. 그래서 와가지고 내 신문에 글을 쓰는 사람이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 대놓고 그걸 제가 썼거든요. 어느 날. 네, 뭐 공대 교수들한테 그냥 뭐 험악한 소리 막 들었어요. 아니 돈 다 가지고 가려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저 줄기차게 그거에 대해서 썼고요. 그래서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엔 그래 내가 100% 양보한다. 그럼 50대 50으로 하자. 저 응용과학 50 가져가고 우리가 50 하자. 지금도 10%대거든요. 기초과학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한민국이 투자하는. 이래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는 기초가 튼튼해야 이길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지금 돈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껏 그거 갖고 부동산이나 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대기업이 그 돈을 가지고 저 연구에 투자하게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면 돼요. 근데 그 대기업이 하는 연구까지 국가 세금으로 지금 자꾸 밀어주고 있는 건데 마음이 급하니까 당장 뭐가 나와서 경제개발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가 우리 정부가 계속 자랑을 하는 게 국민 총생산 대비 비율은 세계 최고다. R&D 예산이 맞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근데 비율이 중요합니까? 거기 안에서 중요하지. 들어가는 기초과학에 대한 예산은 전체 R&D 예산 우리나라가 지금 한 10몇 조 쓰고 있는데요. 10,000원의 10%가 1,000원이잖아요. 네. 저 1,000억의 10%가 100억이에요. 네, 우리나라 1년 R&D 예산 전체가 하버드 대학의 기부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하나가 쌓아놓고 있는 돈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국가에서 전체 과학기술자가 다 나눠 쓰고 있는 이러면서 그 나라를 이겨보겠다? 이건 해당초 제가 보기에는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총액을 늘려가야 되는 건데 기껏 비율 얘기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갑자기 또 이번엔 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이제 깎는데
또 뭐 어쨌든 증액을 해보겠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증액하면 그 증액하는 또 분야가 어떤 분야겠어요? 급한 분야. 바로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러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지 곤충 연구는 왜 하냐 이렇게 되죠. 까치 쫓아다니고 돌고래 쫓아다니고 그런데 그거 안 했다고 대한민국 망할 이유 절대로 없잖아요. 저는 안 해도 되는 연구를 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은 잡초가 어느 날 효자가 되는 거거든요. 몇 년 전에 토유유라는 중국 저 학자 기억하십니까? 고구마 팔 것 같이 생긴 아줌마. 근데 그분이 개똥쑥이라는 식물을 연구해서 거기서 말라리아 퇴치 그 물질을 개발한 거예요. 그분은 인터뷰를 하는데 중국 정부에서 자기에게 충분한 연구비를 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북경에 있는 분도 아니고 상하이에 있는 분도 아니에요. 저 지방에 있는 분이에요. 그냥 개똥쑥 뽑아다가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몇십 년 동안 중국 정부가 계속 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어느 날 그런 결과를 낸 거죠. 그런 잡초를 키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저 같은 잡초는 아예 저건 뭐 키워봐야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빼버린다고요. 근데 그 잡초들 중에서 어느 날 누군가가 잘못하면 효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기초과학을 적어도 기초과학이 죽지 않을 정도의 그걸 계속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절반, 연구비의 절반이라든가 정 안 되면 한 30%, 40%라도 기초과학에 투자해야 되는데 기초과학의 투자율이 너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당장 어떻게든 뭐 이러고 갈라 그러는데 그거는 추격할 때 하는 전략이고요. 이미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답게 그 남이 안 하는 연구를 이렇게 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연구 지원서 쓸 때요. 이른바 벤치마킹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다른 나라, 다른 데서 벌어지는 연구. 근데 우리의 벤치마킹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미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나를 연구비를 줘도 내가 실패할 리가 없다. 우리나라의 연구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98%입니다. 해외 선진국의 연구는 절반도 성공 못해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성공해요. 왜? 남의 나라에서 성공하고 있는 연구라야 연구비를 받거든요. 남이 벌써 다 하고 있고 우리보다 더 큰 돈으로 하고 있는 연구를 뒤따라가면서 이길 수 있다? 애당초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우리는 그냥 뭐로 때우느냐? 열정과 잠 안 자는 걸로 지금 버티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걸로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비는 비율로 따질 게 아니라 지금까지 투자하던 연구비에 몇십 배를 투자해야 우리가 이길까 말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깎겠다 그러는 건 저는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다. 교수님, 그래서 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교수님은 돈을 잘 쓴다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 개인적으로 물으시면 그건 전 답이 없고요. 저는 돈을 안 쓰는 사람이라서 저 대중교통 타고 다니죠. 옷도 뭐 하도 안 사니까 제 안 사람이 가끔가다가 억지로 사갖고 입어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입고 저는 따지고 보니까 전 뭐 한 달에 그저 한 2, 30만 원이면 사는 사람 같아요. 저는 한때 교수님이 스티브 잡스처럼 그렇게 옷을 정해놓고 입으러 그런 것만 입으시나? 시간이 아까워서 라는 생각을 한 적도 그런 면도 있어요. 좀 있죠. 그렇죠. 옷 입는 데 쓰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게 돈을 안 쓰지만 그러면서도 써야 될 때는 저도 쓴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야인지가 궁금해요. 아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후배들 뭐 이렇게 뭐 응원 좀 해줘야 되겠다. 뭐 그러면 그럴 때 뭐 한턱 쏘기도 하고 그리고 연구비 부족하면 이거 우리 안선 보면 안 되는데 연구비에도 내고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연구비가 늘 달랑달랑 하고 사니까. 그리고 또 해외에서 하고 있는 또
친구들 또 뭐 뒷바라지도 좀 해야 되고 뭐 그런 데는 제가 돈을 써요. 근데 그래서 절대로 뭐 굳이 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아끼는 거는 그건 현명한 일이 아니잖아요. 쓸 때 써야 된다. 쓸 때 써야 하는 거죠. 근데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허비하는 건 저는 그거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주 어려서부터 아마 제가 조금 이렇게 풍족하지 않은 가정에서 커서 그런지 그런데 돈 쓰는 거는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생활에 들어가는 그런 거는 저는 아주 최저로 낮추고 살지만 가끔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럴 땐 저 그냥 돈 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의 살림이라든가 나라의 살림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낄 땐 좀 아끼고 그다음에 좀 써야 될 때는 과감히 써야 된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써야 될 때는 그냥 진짜 과감히 하고 평소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교수님께서 어쨌든 재단을 또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자가 된 다음에 재단을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저는 돈이 있어서 시작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제인 고달 박사님 그 뿌리와 새싹 운동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는 제인 고달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제 했거든요.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대만에도 있고 고달 선생님 말씀은 안 하시는데 너는 왜 안 만들어? 그런 표정으로 늘 저를 이제 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주변에 몇 분하고 상의를 해보고 내린 결론은 해외 연구소에 지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용을 충당한다는 게 정서상 잘 안 맞는 나라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인 고달 연구소에 지부를 만들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그 일을 대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달 선생님하고 같이 생명 다양성 재단을 만든 거예요. 와, 제 금년이 꼭 10년, 이제 10주년인데요. 한 7, 8년 무지무지 고생했어요. 야,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제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해본 일 중에 제일 힘드네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유튜브 시작한 계기가 말도 안 되는데요. 어떤 분이 저를 꼬드겼는데 유튜브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재단을 운영하면 된다고 해보니까 그건 말짱 허황된 얘기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돈 버는 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제 유튜브가 이제 제법 되니까 이제 구글에서 뭐 분기별로 돈이 오기는 하는데 그 돈은 얼마 안 돼요. 광고를 이제 또 유치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저 유튜브 하기 전에도 사실 TV 광고에 제안을 몇 번 받은 사람이거든요. 혹시 어떤 제품이었는지 여쭤봐도 아니, 네, 요구르트도 있었고. 요구르트.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 다 거절했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또 광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건 난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광고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껏 할 수 있는 게 저희 제작진이 찾아낸 게 책. 책은 제가 소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근히 지금 이제 3달에 한 번씩 재단에 돈을 이제 좀 주는데요. 저는 1원 한 장 유튜브에서 가져가는 거 없고요. 주는데 그거는 큰 돈이 아니에요. 다만 제 유튜브가 이제 63만 명이 넘었잖아요. 이분들이 네. 제가 왜 유튜브까지 하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나 하는 거를 많이들 아셨어요. 그래서 그냥 제 재단에 기부를 시작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법 기부금이 이제 제법 돼요.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는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보람 있으시죠? 네, 저는 거의 문 닫을 뻔했는데 재단 식구들이 제가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되니까 떠나는 사람도 생기고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건 돈 안 주셔도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때는 이제
가슴이 그냥 미어지죠. 다행이고요. 정말 교수님께 이제 마무리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은 돈이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또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리더는 아니지만 리더는 모두 다 책을 읽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또 항상 책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수님 뵈면 시간 그리고 돈, 책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중고등학교에 특강을 종종 다니거든요. 가서 끝에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드는 게 훨씬 좋은 삶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절대 굶어 죽지 않고 적절한 돈이 들어온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 근데 나 굶어 죽지 않는다. 니네들 어느 날 때로 이화여대 놀러 와라. 한 30명이 와도 나 점심 산다. 그 정도면 난 부자다. 내 주머니에 언제든 여러분 한 30명 정도 점심 살 돈은 나 언제든 있다. 그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나는 완벽한 부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제일 좋은 건 내가 무지무지 좋아하는 일을 그냥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건데 내가 단연코 여러분에게 장담한다. 절대로 굶지 않는다. 여러분이 재벌이 될 수는 없을 거다. 그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좋아하는 일을 무지무지 열심히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은 난 내 생애에 본 적이 없다. 부자는 아니래도 먹고 산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매 순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데요. 연구하고 강의하고 뭐 이런 데 또 가끔 출연도 하고 네, 그러고 사는데 저 굶지 않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제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삽니다.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 안 하거든요. 저녁 시간에 저 절대로 안 돌아다니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절대로 뭐 어디 와서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전 죄송합니다. 전 저녁에는 안 나갑니다. 그렇게 제약 조건을 많이 걸었어도 낮에만 이렇게 돌아다녀도 충분히 벌 만큼 벌고요. 충분히 할 만큼 하고 지금 뭐 한국에 돌아와서 한 30년 가량 거의 9시부터 한 자정 내지는 1시까지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니면 저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뭐 그런 일을 하거든요. 제 글 쓰고 뭐 준비하고 그 덕에 제가 많은 일을 다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좀 자기 시간 관리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생산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남의 일정에 끌려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살아온 거를 이렇게 보면 신기할 정도로 분명히 굶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굶고 잘 버텼고 이제는 여유도 조금 생겼고 그래요. 당신들 좀 집에 좀 일찍 좀 들어오십시오. 네. 교수님의 조언입니다. 네. 싫어하는 일은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머니올라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취재천의 아마존도 네. 출랑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